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오늘 경선일인데요. 원래는 오전에 할 계획이었는데 좀 늦춰져서 오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노웅래 의원, 그리고 이인영 의원, 김태년 의원 이렇게 세 의원의 3파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이고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은 또 비주류로 속하죠. 국회 과방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해찬계의 친문의 김태년 의원 이렇게 3명 모두 다 지금 내년 총선에 상당히 자신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큰 과제는 국회 정상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유한국당을 협정 테이블로 잘 이끌 수 있는 그 적임자가 누구일지, 과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5월 8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전화로 북한 발사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도 이뤄졌습니다. 고향 창릉과 부천 대장을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입지 선정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에 따라 서울 부동산 쏠림 현상이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원내대표 경선을 치릅니다. 차기 원내대표에는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83개월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했지만 흑자 폭은 감소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1분기 경상수지가 6년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산업위부 이재영 부장과 함께합니다. 이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로드웨이 완성 파급 효과는 정부가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의 그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즈음입니다. 자, 자세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이 부장님, 일단 어제 발표가 됐고요. 두 곳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의외인 것 같은데 이 선정 이유들도 좀 짚어주세요. 네, 기존에 발표가 됐던 광명, 시흥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그것들은 아예 고려 자체도 안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고향 창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예상이 됐었던 지역이랑 좀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워낙 이제 서울이랑 가까워서 입지가 좋아서 이번에 택지들을 선정한 가장 기준이 됐던 게 서울과 가까운 직주 근접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 입지가 가까운 두 곳을 좀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내에서 또 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서울권에서도 좀 1만 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신도시 자족 기능을 높이고 교통망 대책이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서울에서 가깝다는 점이 가장 고려 요인이었던 것 같고, 광명 시흥이 정말 유력하다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 또 상당히 좀 놀랍고요. 지난번에 이제 발표된 신도시들이 이제 주로 동남쪽에 있었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춘다고 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은 고려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좀 균형적으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실 6월 말경에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일정이 지금 많이 앞당겨졌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네, 원래는 한 최대 12월까지는 발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앞당겨져가지고 지난달에 발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
그 하락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좀 공급 신호를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뭐 분석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뭐 기존에 어차피 이제 신도시 발표를 3차로 나눠서 했는데 네. 그 자체가 뭐 이제 뭐 먼저 발표한 지역들의 좀 반응과 집값 동향이라든지 뭐 규제에 따른 효과를 좀 보면서 순차적으로 좀 필요한 적소 지역을 고르려고 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뭐 3차 발표까지 다 끝나서 정부가 쓸 수 있는 공급 카드를 사실 이제 우선적으로는 다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집값이 뭔가 상당히 좀 안정화되나 싶었는데 다시 오르는 그 기미가 네. 나타나니까 정부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거를 좀 조개 차단하려는 그런 목적? 네. 이게 좀 개인적으로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뭐 시기적으로 그게 맞아 떨어지니까 저도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집값과 관련돼서는 예전에 이제 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대책들을 많이 내놨지만 그게 사실상 집값 오히려 뭐 상승으로 좀 가는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부동산 쪽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 많이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무엇보다 이제 이 신도시가 잘 되려면 이 성패 그 요건은 바로 이제 교통이 될 텐데 지금 3기 신도시 교통 대책도 나왔죠? 네, 뭐 고양선 대표적으로 네. 신설을 해서 좀 교통망을 확충한다고 하고요. 기존 지하철도 좀 연장을 하고 슈퍼 BRT 그 간성 급행버스도 좀 늘린다고 했습니다. 또 기존 신도시가 좀 소외되기 때문에 기존 신도시까지 지하철 연장선을 좀 연결을 하도록 뭐 이렇게 배려를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가령 이렇게 교통망을 많이 늘리면 앞으로 이제 서울 도심에 몰리게 될 교통량은 좀 어떻게 될까? 기존에도 지금 지하철에 지금 너무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잖아요. 출근할 때. 네. 그리고 이제 뭐 교통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정작 이제 교통망을 좀 개선을 해놨는데 차량이 많이 몰려서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면 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 이제 다 이런 몰리니까 부분이, 그 교통된 거에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신도시는 직장 수요들이 많이 이제 그 배치가 되는 거니까 네. 교통망을 넓히면 직장 수요가 흡수가 돼서 생활 반경이 넓어지기는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좀 자연스럽게 뭐 배드타운 우려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 이제 그 신도시 자족 기능을 높이는 계획, 그 뭐 대표적으로 뭐 아파트에 뭐 100%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를 한다고 얘기도 했는데 그런 정책들을 좀 잘 조율을 해서 좀 잘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고향 창릉은 서울 강북권에 이제 수요를 흡수하고 그리고 이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남권에 수요를 흡수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잘 되면 좋겠는데 새로운 교통지역이 또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있어서 일단 앞으로 이제 잘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언론에서 보면 이제 두 지역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는 또 우수한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두 지역의 입지적인 가치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들이 되게 좋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기 신도시 자체가 좀 교통망 실패 지적을 많이 받았기 네.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3기 신도시들 대체로 다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지역들은 아주 뭐 압도적으로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토지 보상 시기는 좀 어떻게 돼요? 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네. 뭐 주민 공람 이후에 전개가 될 텐데 보상비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대토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게 이제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가 걸릴지는 봐야겠네요. 분쟁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래 걸릴 수도 있는 한 부분이죠. 3년 정도 후면 분양을 뭐 진짜 오래 걸리는 거는 받을 수 있는. 10년 지나도 안 된다는 아. 것도 있고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좀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2022년 정도 이제 분양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소규모 네. 택지에서는 빠르면 내년부터 분양을 하는 아. 것도
있다고 하고 네.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예상은 한 2023년 2023년부터 이제 좀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이 이제 나온 거고요. 문제는 공급 가액에 대한 그 우려가 없는지 그 여부입니다. 앞서서의 그 신도시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청와대 게시판에도 네. 상당히 좀 민원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 상황이고 좀 뭐 소송 분쟁도 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미분양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앞서서의 그 선정 지역들도. 네. 네, 괜찮은 거예요.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서울에 대한 수요를 예측한다는 게 네. 그게 뭐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어느 때는 뭐 서울에 이사를 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뭐 서울에 집값이 싸다면 또 고려를 할 거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 서울 수요를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면 결국 선호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사적으로는 또 미분양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2기 신도시를 육성을 해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기 신도시가 미분양이 좀 생기는 네.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3기 신도시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급 가행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2기 신도시가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3기 신도시의 물량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가 있는 그 상황이고 네. 지금도 뭐 공청회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그 지역들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어서 이런 숙제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이 모두 다 수도권의 이제 서울 외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부의 의도대로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지, 예. 외곽은 외곽이고 서울은 서울이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3기 신도시는 네.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입지가 좋아서 공급 효과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뭐 대체로 전문가들이 수요 공급 측면에서 좀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네. 그동안 말씀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직주 근접성을 고려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공급은 어차피 뭐 2023년 뒤 뭐 길면은 뭐 10년 넘어갈 수도 있고 수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좀 의문이 생기고요. 기존 신도시 뭐 2기 신도시라든지 뭐 추진이 잘 안 된 경우를 그 수요자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좀 잘 될까 하는 뭐 추진이 잘 될까 뭐 지역 민원이라든지 보상비 문제 뭐 이런 거 해결이 잘 될까 네. 하는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30만 신도시 공급 계획이 이번에 처음 발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미 발표됐던 건데 이 시장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던 소재인데 이 소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울 집값이 그 하락폭이 둔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이미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발표가 단기적으로 어떤 크게 뭐 효과를 볼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부 이제 서울의 수요를 흡수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네. 입장님은 보고 있는 거고 서울과 지금 지방 간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해소되기는 쉽지가 않을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이제 현 정부 정책을 볼 때는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그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너무 심했잖아요. 특히 이제 갭 투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투기 수요가 분명히 시장을 교란을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강력한 규제 정책을 해서 시장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린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물가도 계속 떨어지면 이제 디플레이션 부작용이 있듯이 부동산도 물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기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특히 지방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 규제가 필요한 투기 지역에 좀 정책을 집중하는 그런 점을 통해서 좀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도시 이제 공급 측면만 따로 보면은 이게 참 의견들이 많이 분분한데
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뭐 신도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둘 중 하나인데 결국 성공해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성공한다는 건 결국 서울 집값은 잡겠다는 의미이긴 하겠지만 과연 이제 수도권 이제 전국적인 수요는 한정이 돼 있고 수도권이 그만큼 발전이 되면 지방 수요가 이전을 해서 지방 불균형은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패하는 경우는 이제 서울에는 학군이랑 직장 수요 네. 뭐 거기다가 이제 이대를 좀 전월세로 수용을 하는 가수요들이 있잖아요. 학군이 과연 이제 신도시를 이전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 학교를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 수요가 아마 옮겨가고 거기에 따른 이제 가수요도 조금 옮겨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학군이 어차피 안 옮겨가니까 직장 수요 뭐 교통만이 좋은 뭐 신도시만 좀 옮겨가서 그쪽만 좀 잘 되고 나머지 좀 그 소외된 신도시는 좀 낙후되고 뭐 이런 좀 양극화가 좀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걱정도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 지역의 학군이 어차피 그 지방이 경제가 발전을 하면 그 지역 학군도 발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을 좀 신경 고려를 해서 공급은 좀 신중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장 변동 상황에 따라서 정책 규제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효율성을 좀 높여가지고 정책 규제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정부 이제 출범이 내일이면 2년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2년 동안 어떻게 잘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그 서울의 그 주택 수요를 좀 잡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장님 생각에서는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서울의 수요를 잡는다는 거는 그게 급진적으로 추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잘 된 거는 최근 수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앞서 말씀을 해주신 이제 문재인 정부 2년 성과를 한번 짚어본다고 치면은 분명히 이제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긴 하겠죠. 근데 지금 규제를 시행을 해서 안정화된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좀 이런 부분을 너무 서둘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효과를 높이려고 30만 호까지 추가적으로 공급까지 내세우고 나중에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너무 급하게 추진한 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는 정책 보완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산업이부 이재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서울의 주택 문제는 이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신혼부부 문제, 그리고 노인 문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되기도 어렵고요. 정권이 바뀌어도 좀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의 그 신도시에서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완을 해서 이번 3기 신도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길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검색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도경완 먼저 기사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경완 주 말레이시아 대사가 부하 직원에 대해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인사혁신처로부터 중징계가 요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교부는 지난 1월 이 도대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대사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하고 식자재 구입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사는 조만간 귀임 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징계 절차가 끝나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귀임한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에 이어 도대사까지 갑질 의혹을 받으며 특임 공관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위에는 조금 전 살펴보셨던 3기 신도시 발표 올라와 있고요. 6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내년 총선의 승리를 이끌 민주당 이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잠시 후 뉴스통 한라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5위에는 윤호중 올라와 있는데요.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윤호중 의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유 이사장과 심재철 의원은 1980년 이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에 저항하며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이 합동수사본부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놓고 진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윤호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심 의원을 S형이라고 칭했습니다. 윤 의원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유죄 판결의 핵심 법정 증언이 바로 형의 증언임을 역사적 진실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왜 형만 부정하느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반박했습니다. 4위에는 어버이날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요. 이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또 노인 공경을 하는 이런 전통 미덕의 날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3위에는 조금 전 보신 고향 창릉지구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울산대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 이 두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이 다리에 올라갔다가 경찰의 5시간 가까운 끈질긴 설득 덕분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두 모녀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뒤 심리치료를 위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는 한선교 국회의원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어제 사무처 당직자들을 향한 욕설 논란과 관련해 이 사무총장으로서 이 부적절한 언행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총장은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의 전국 순회 일정에 포함한 이 당무 현안을 보고받던 중에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한 당직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언성을 높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무처는 성명서를 통해 한 총장이 욕설과 비민주적 회의 진행으로 사무처 당직자들의 기본적인 자존심과 인격을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장 측은 부적절한 언행을 인정하고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사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다만 사과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여기까지 뉴스통에 올라온 8가지 검색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오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그 경선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과연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은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나가 있는 정치부 최병호 기자 만나보죠. 자, 최 기자. 자유한국당의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항마가 과연 누가 될지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과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오늘 어떻게 치러지나요? 네,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김태년, 노웅래, 이인영 의원의 3파전으로 진행됩니다. 오후 3시부터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에 이어서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5시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결과에서 민주당 의원 128명의 과반인 60표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후보가 나오면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출마한 3명의 의원을 살펴보면요. 모두 3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정책위 의장 경력을 살려서 당정청 유기적 협력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구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도전인데요. 총선 승리에 전력 투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민생개혁 법안의 조기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범친문이자 386 운동권 출신인 이인영 의원은 강한 원내 사령탑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색깔이 또 달라서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친분도 좀 생각을 할 것 같고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도 좀 고려를 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그 야당과의 뭐 전투력, 협상력을 고려해서 이제 원내대표를 뽑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패스트 트랙이 아무래도 이번 경선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과연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처리입니다. 이 패스트트랙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 전국을 벌였는데요. 이것이 원내대표 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신임 원내대표는 사실 여야 협치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구현이 가장 중요한 임무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에 초강경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 대화가 차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협치나 대화보다는 대야 공세를 통해서 강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한 원내 사령탑을 주장한 이인영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장 시급한 것은 뭐 국회 정상화가 좀 되겠죠. 무엇보다 이제 민주당 내 새 원내 지도부 구성이 여야 간의 그런 대화 재개에 이제 물꼬를 트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새 원내 사령탑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의 과제는 국회 파행을 풀고 추경과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좌파 독재 저지, 장애 투쟁, 민생 대장정 등으로 초강경 대여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당과 어떻게 대화를 풀어갈지가 주목됩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비롯해서 총선 승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책무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뽑게 되면 한국당도 기존의 대여 공세를 낮추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에서 최병호 기자였습니다. 일단 뭐 신입 원내대표 앞에 놓인 그 현안은 상당하죠. 그러면은 총선도 앞두고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세력이 있어서 이걸 하나로 묶는 원팀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앞서서 최병호 기자도 언급을 했었던 이 자유한국당과의 틀어진 이 관계를 협상 테이블을 복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 정상화의 특명을 잘 이행을 해주는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길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뉴스동 한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은 모르는 용어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 새내기를 위해 많이 쓰이는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파인애플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인애플 기법이란 젠켄도르프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젠켄도르프 기법이란 부동산 소유권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새로 창출해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 소유권은 제 권리로 분할되며 각 권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세부적인 권리로 분할될 수 있죠. 파인애플 기법 또는 하와이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소유권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새로 창출해 분할하는 것으로 수익을 위한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리츠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는데요. 부동산 투자 제도 중 하나인 리츠란 기본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의 투자에 발생된 이익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용어입니다. 부동산 리츠는 일반 리츠와 구조조정 리츠로 구분됩니다. 일반 리츠는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며 자산 투자 운영 및 일반적인 사무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리츠는 매각 대상 부동산이 대상이며 기업의 채무 상환을 위해 기업 부동산을 증권화하고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회사형 부동산信託을 말합니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부동산 용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놓으면 투자에 좋겠죠?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톡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공통된 그 소망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라고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좋지만 가족이 또 없으신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가 없으신 분들은 더군다나 몸이 아프거나 할 때는 정말 법정 대리인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가 요즘 많이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치매 노인 70만 시대 1인 가구 500만 가구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톡합니다 시간에는 좀 의미 있게 한국후견협회 손순무 회장님 이 자리에 소순무 회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순무입니다. 네. 제가 회장님을 알고 있기로는 네네. 사실상 20년간 법관 생활을 하셨고 네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변호사 지금 율촌에 계시잖아요.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시는데 그 조세 소송 쪽으로 아주 최고 권위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네. 조세 소송의 이제 달인이신데 네네. 지금 보니까 한국후견협회 초대 회장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이제 초대 회장이 되신 건지 성년 후견 제도가 뭔지 여기에 이제 관심 네. 갖게 된 그 배경도 좀 궁금해요. 예.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대한변협에서 부협회장 일을 네네네. 했고요. 그래서 공익에 대한 관심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법무부인 율촌이 세운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온유루 이사장으로 책임을 맡으면서 후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온유의 주요한 정관상의 목표 사업이 후견 제도의 정착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서 후견 제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네. 세계 성년 후견대 네, 5번째 있었죠. 한국에서 네.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 협회가 대법원 법무 공동 주최해서 네. 성공리에 끝냈습니다. 사실은 그 세계 성년 후견대를 주최할 마땅한 기관이 없었던 것도 네. 후견협회 결성의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후견협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한국후견협회 뭔지 상당히 좀 생소하고 과연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먼저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민법 개정으로 의해서 실시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여러분 아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그랬죠. 겁니다. 네. 이제 그게 성년 후견 제도로 대체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본인의 어떻게 의사랑은 대체됐냐? 상관이 없는 거죠. 본인의 이제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졌을 때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네. 과거의 제도가 본인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그 가족의 재산을 지키거나 이런 재산적인 관점만 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본인의 복지의 관점에서 재산 관리도 해주고 병원 입원 결정, 시설 입소 이런 부분까지 신상 보호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새로운 제도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사실 이제 후견자라고 하면
가족 친지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 가족 친지가 없어도 되는 건가 봐요. 물론 이렇게 됩니다. 네. 과거에 우리는 이제 대가족 제도였죠. 네네. 그리고 경로 사상이 아주 높아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경받았는데 지금 대가족들이 무너졌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가족이 다 뿔뿔이 헤어지는 사회. 울타리가 지금 무너진 아까 네. 초대 말씀하셨지만 이번 통계를 보니까 네. 140만 노인 가구 단독 독거노인 가구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우자도 세상을 먼저 떠나면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족이 돌보지만 가족이 돌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년 후견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또 일을 네. 협회에서 하고 계시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 협회에 제가 들여다보니까 고령자 미래설계 지원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이걸 네네.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지원센터가 뭔지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후견협회 말고도 네. 성년 후견 활동을 한 여러 단체들이 있고 있나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무사도 있고요. 네. 물론 변호사, 뭐 세무사, 사회복지사 굉장히 많고 네. 거기 또 단체들도 고유 목적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아우르는 네. 그런 협의체나 제도 개선, 외국 사례 이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 네. 또 교수, 학자까지 포함한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미래 설계센터는 저희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지금 저희 협회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미리 의사결정력이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 네. 생애를 설계하고 뭐 유언 또 연명치료 여부까지 해서 또 자산 관리 이런 부분까지 설계를 미리 도와주는 네. 그런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제 후견인이 되시는 거예요? 후견이 되는 거 아니고요. 네. 설계 지원센터입니다. 미리 노후에 대비해서 재산이나 각 신상 문제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도와주는 거고요. 네. 이제 후견이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법정 후견으로 그 의사결정력이 떨어졌을 때 친족이나 뭐 검사 또 공공이익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게 되면 네.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 후견인이 그 법적 권리를 갖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축은 임의 후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후견이 될 만한 부분하고 미리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것도 순수한 사법상 계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되고 나중에 후견 감독인도 선임돼서 국가적 감독하에서 조력을 하는 제도 두 가지 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이렇게 후견인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재력가들만 하는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생각도 좀 듣고 뭐 오히려 뭐 재력가들 같은 경우는 재산 다툼이 또 있을 수 있고 이제 빈곤한 뭐 사회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그 생활비를 또 후견인이 또 가져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분쟁은 없는 건가요? 그럼? 물론 지금 처음 우리 이 후견 제도가 아마 롯데그룹 신격구 회장님 네네. 그걸로 많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 네. 있는데 자산이 많은 분들은 스스로 잘 지킬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태반은 이렇게 가정법원까지 와서 오는 경우는 재산 다툼이 부모 자식과 있는 경우고요. 그건 임의 후견이라는 제도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보장이 되는 거고요. 가령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소간 돌아가실 때 요양원에 계신 분도 다 재산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어디로 누가 관리하게 됩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가족이 이제 과거에는 정말 잘 돌봄을 했죠. 요즘에는 적대적인 가족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장애인 그런 보상금을 가족이 멋대로 쓰다든지 노령 치매 이런 부분도 네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으로 제도를 만든 것이 이제 후견제도. 그때는 이제 전문 후견인 혹은 이제 생활에 어려운 분들은 공공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달 장애인, 정신 장애인이 먼저 시작됐고요. 작년 7월부터는 치매 노인들도 공공 후견이 실시되고 있고요. 그 비용은 전부 이제 국가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네. 아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고령자들 사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도 네네. 이제 나이 들면 이제 그렇죠. 누구나 고령자가 늙게 마련이죠. 되는 거고 이제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네네. 뭐 독거 노인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권익보호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부나 이제 사회 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결국 우리 미래 사회의 중요한 문제, 네. 너와 나의 모든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WHO하고 영국 리서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는 우리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8세, 와. 남성 84.1세, 세계 최장수국이 된다는 통계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애 한 40% 정도는 은퇴 후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많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국가는 거기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고요.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걸 실시하겠다고 네, 네. 아주 좋은 방향이지만 그걸 다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전국에 지금 치매 예방센터가 각 지자체별로 다 돼 있는데요. 후견 쪽에는 아직도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 제일 문제는 법제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대로 이게 후견 제도가 되려면은 후견 제도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이 굉장히 많죠. 우선 가정법원 있잖아요. 선임 결정하고 감독하는. 그다음에 법제 문제니까 법무부가 관여해야 되고요. 공공후견은 다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실제로 집행하는 건 각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렇게 여러 군데서 네. 하니까 이 뜻이 근데 모아지기가 힘들죠. 힘들 뿐더러 그걸 모으려면은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본 법이 돼야 있어야 되는 그 법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회에서 입법 활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 치매 고령자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기본법. 기본법을 그게 이제 중점 과제신 거죠. 네, 발의가 됐습니다. 네. 뭐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또 호응을 해주시고 또 그게 어떻게 국회 진행이 세미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발의만 됐으니까 논의 거쳐서 가장 갈- 중요한 갈 길이 민생 법안인데 머네요. 네. 그게 언제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도 상당히 어려워서 네네. 지금 뭐 중요한 일들이 또 많은데 이게 좀 네네. 정말 앞길이 상당히 좀 멀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뭐 걸림돌이 좀 많다라고 느끼시죠? 결국은 이제 정부와 국회 우리 모두의 인식입니다. 이건 어느 한쪽 당사자나 기관이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기본 설계를 국가가 맡아줘야 되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노후를 설계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다 누구나 늙지만 네. 그 책임은 본인 책임이죠. 국가는 도와주는 일만 할 수, 책임져 줄 수는 없는 네. 문제인데 우선 본인이 정신 말짱하고 체력 있을 때 좀 돕고 마일리지나 포인트 좀 쌓아서 자기가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네. 그런 선순환 구조, 품앗이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후견 제도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이제 후견 제도가 정말 꼭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 시간에 이제 느끼게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의 과제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는 제도 틀을 먼저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계획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저희 후견협회가 민간의 영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국도 다 어디 국가가 아니면 지방자 주도하는 데는 없습니다. 힘을 합쳐서 결국 우리의 삶의 일부잖아요. 후견도.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뭐 보건복지부에서 주장을 하고 이제 정책을 세웠습니다만은 그 작은 사회 단위 내에서 지속 가능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고 문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민간 영역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나와야 되고 스스로 좀 봉사해서 나중에 찾아가는 그런 유기적이고 좀 지속 가능한 그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이제 미래 문화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성년 이 후견 제도 잘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후견 협회에서 하실 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네네. 그 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뭐 목표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는 우선은 저희 성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문 후견인은 이제 보수가 지급됩니다. 그건 이제 본인의 재산에서 나가는데 그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돼 있는 거를 저희 협회에서 활동을 해서 금년 초에 이제 면세로 돼서 많은 본인들, 법원 또 뭐 전문가들 혜택을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런 지원법을 입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일은 모든 후견 관련 종사자 질과 수준을 높이는 문제. 또 세계적인 인권, 노인 인권의 추세에 맞게 연구하고 또 노력하는 게 그게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 웰다잉 시민운동 등 그런 단체를 지원해서 그 법적인 후원, 노령 후원제 등 이걸 발전시키고 또 홍보하는데 그걸 우리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이 꼭 실현이 돼서 정말 이 성년 후견 제도가 널리 또 알려지고 우리가 또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되도록 또 기대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령화 사회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년 후견 제도 상당히 그 사회의 안전망의 한 축, 이 사회복지의 한 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야기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한국후견협회 소순무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아서 분주한 분들 많으시죠? 금융권도 5월은 신규 고객을 모시기에 바쁜 달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지난 5일 어린이날, 그리고 오늘이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등 가정의 많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들을 많이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기념일을 맞은 이벤트가 상당히 풍성하고요. 또 가입할 수 있는 신규 상품들도 줄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테크 트렌드에서 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은행 등 금융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5월 이벤트들 살펴보겠습니다. KB하나은행 가정의 달 행복 레시피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내맘 적금과 하나 원큐 적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맘 적금 같은 경우에는 단체 여행 같은 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데 적합한 상품이고요. 최장 60개월 만기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월 한도가 500만 원까지 높다는 점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하나 원큐 적금은 월 한도 20만 원까지 자유 적립식으로 납입할 수 있는 고금리 재테크 상품인데요. 우대 시에 연 3.0%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대의 5월을 응원하오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남아있는 이벤트들인데요. 어버이날 같은 경우 50세 이상의 고객, 스승의 날은 선생님이 대상이 되겠고요. 성년의 날은 20세 이상, 부부의 날은 결혼 7년 이내의 기념일,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들은 만기 1년의 IBK 적립식 중금채에 가입할 경우에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 4월 31일 기준으로는 연 2.2%가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보시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을 장려하는 이벤트도 많이 좀 눈에 띕니다. 먼저 신한은행인데요. 자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부모 등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대리 신규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데요. 200명을 추첨해서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BNK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할 경우 선착순 2,000명에게 한 명당 2만 원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종합저축, 그러니까 청약 종합저축 이외에는요, 이달 들어서 아이사랑 정기 적금과 캡틴 통장 등 신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이 어린이 펀드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녀를 위한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이미 가입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펀드의 운용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찾아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린이 펀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익률이라든가 또는 변동성을 같이 체크하시면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들이 각각 투자하는 자산, 그리고 이제 투자하고 있는 대상 국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목적이 다 다르실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녀의 목적 자금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고객이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컨셉으로 뭐 우리 아이가 장성한 다음에 목적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펀드를 가입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변동성이 있는 상품으로 해서 수익률을 어차피 이제 투자라는 게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이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희석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있더라도 좀 장기적인 컨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자, 그러면 어린이 펀드의 자세한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운용 설정액이 큰 펀드를 중심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미래에셋 우리 아이 3억 만들기인데요. 장기 성과를 기준으로 좀 볼게요. 1년 수익률 같은 경우엔 대부분 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 14.7%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한 BNP 파리바의 엄마사랑 어린이 적립식 펀드도 15.5%의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밸류 10년 투자 어린이 펀드 8.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H 아몬드의 아이사랑 적립식 펀드도 16.3%의 견조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운용 설정액이 좀 큰 펀드도 있습니다. 409억 원 규모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키움 주니어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5년 누적 수익률이 3.2% 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신용 주니어 경제박사 펀드 같은 경우는 5년 수익률이 22.2%로 상위권에 있는 설정액이 큰 펀드들 중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가입하려는 펀드는 각 홈페이지에서 누적 수익률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장기적인 성과가 꾸준히 안정적인지를 좀 체크해 보신 뒤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펀드는 판매처별로 수수료가 좀 천차만별이라는 점 알고 계시죠? 특별한 상담이 필요 없다면 온라인 전용으로 낮은 수수료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이었습니다. 여기 뉴스 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